내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내가 계속 KT로만 인터넷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KT와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LG U 플러스로 옮겼습니다. 인터넷, 그 다음에 인터넷 전화기, 그 다음에 모바일, 그걸 다 이제 LG U 플러스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LG U 플러스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예요. 모바일,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인터넷 전화, 이 세 가지를 LG U 플러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TV, 요즘에 IPTV라는 게 있잖아요. TV는 시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뉴스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KBS, MBC, YTN, 연합뉴스 이런 걸 다 뉴스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TV를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TV는 내가 사는 원룸에서 TV는 다 이제 이 건물주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TV는 빼라고 해가지고 다 뺐고, 왜냐하면 TV를 놓게 되면요, 이 TV가 또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넓은 집에서 사는 사람 같으면 TV를 놓고 있어도 괜찮은데, 좁은 원룸에서 사는 사람한테 TV 놓고 침대 놓고 어쩌고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움직이고 생활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 방에는 TV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KBS, MBC, YTN 이런 걸 보다 보면은 뉴스는 볼 수가 있는데 뭘 못 보느냐면은 드라마를 볼 수가 없어요. 드라마. 근데 원래 나는 이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한때는 예전에 나도 이 드라마를 봤었는데 이제는 내가 드라마를 보질 않아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전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장보고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청자를 탄생시킨 인물이 장보고다라고 평가하는 학자도 있다. 고려 청자는 이름대로 고려시대에 주로 제작되었지만 그 시작은 통일신라 후기인 9세기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보고로 대표되는 서남의 무역 집단이 당나라와 교류하면서 당나라의 도자기를 꾸준히 수입했고, 한동안은 중국 수입품으로 수요를 감당했지만 이에 자극을 받아 강진군, 부안군 지역 등이 가마돼서 자체 제작 청자의 초기 형태인 해무리굽 청자 등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이다. 고려 청자를 탄생시킨 인물이 장보고다. 내가 전번에도 이 얘기를 했지만 고려 청자와 장보고는 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장보고가 이 바다를 통해서 무역하는 사람이었지 이 가마에서 도자기 굽는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보고가 직접적으로 가마에서 고려 청자를 구워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볼 때는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로 이 고려 청자 만드는 도자기 기술이 말이죠. 이 도자기를 만드는 그 기술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활발히 했던 장보고와 이제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는 장보고가 활동한 재당 신라인의 중심이었던 적산 법화원이 있다. 웨이하이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당나라 당시 그들의 모습은 아니고 당무종 시대 대대적인 불교 탄압 때 파괴되었다가 현대에 복원된 곳이다. 중국 산둥성에 웨이하이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도시에는 적산 법화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산법화원이라는 건 이제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장보고가 당나라에 있을 때 그때 장보고가 이제 활동했던 그 절이죠. 적산법화원. 일본 교토 적산선원에 활을 든 장보고의 영정이 모셔졌다. 일본도 가면은 일본 교토에 적산선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일본 말로는 이제 세키잔 젠닌이라는 곳인데 거기 가보면 이제 이렇게 활을 든 장보고의 이 영정을 그린 그림이 걸려져 있다는 겁니다. 교토 중심부에서 동북쪽으로 떨어진 사쿄구에 있는데 교토 유명 관광지 중 하나인 슈가쿠인 리큐 근처에 있다. 일본 교토 시가현 히에이 산에는 엘야쿠지에는 청해진 대사 장보고 비석이 있다.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2002년에 완도군에서 만들어 기증한 것. 엘야쿠지는 일본 천태종의 청본산이자 오다 노부나가에 의해 몽땅 불에 타버린 적이 있어서 한국의 불국사급으로 일본에서는 유명하다. 그래서 내가 전번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그 방랑인생에서 내가 작년에 그 완도에 청해진 그 촬영 세트장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가 진짜 청해진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장보고가 살았을 때 장보고가 있었을 당시 진짜 그 청해진 터는 아닌 것 같고 다만 거기에 이제 장보고 영화와 청해진을 촬영했던 그런 무대 세트가 있다 이런 얘기죠. 교토 바로 옆에 있는 일본 시카현 오츠시에는 신라 명신을 모시고 있는 신라선 신당이 있다. 장보고에게 당나라 여행 중 많은 도움을 받았던 승려 엔닌이 일본으로 귀국할 때 신라 남해안을 지나던 중 바람이 불지 않아 위기에 빠졌던 엔닌 일행이 현지 토지신에 빌자 곧 서풍이 불었고 이 신라신을 일본에 돌아온 뒤 모신 것이다. 이곳에서 모시는 일본의 국보이자 높이는 78cm 정도인 목조 신라 명신 좌상은 엔닌에게 큰 도움을 줬던 장보고의 실제 모습을 본다는 것이라는 설도 있는데 사실이라면 당대의 초상이 남아있는 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로 이렇게 볼 때 장보고는 그야말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일본과 중국 여기서도 대대적인 그 장보고의 흔적이 있고 장보고의 동상 장보고를 그린 그림들이 이제 걸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본 헤이안 시대의 인물 신라사부로 미나모토노 요시미츠와 그의 후손인 전국시대 다이묘인 다케다 신겐 가문이 신라와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2003년 KBS 역사 스페셜 장보고 특집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요시미츠가 신라사부로라는 이름을 쓴 것은 오미신라 묘진 앞에서 성인식을 치렀기 때문에 붙인 것이지 요시미츠 및 다케다 가문 자체와 한국 사이의 이 신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예를 들어 요시미츠의 큰형 요시이에는 하치만 신 앞에서 성인식을 치렀기에 하치만 타로 둘째 형 요시츠나는 교토 카모 신사에서 성인식을 치러 카모지로로 불렸다. 통칭인 신라 사부로를 마치 성신 것처럼 해석이 일어난 일이었다. 이후의 신라 사부로와 비슷한 사례로 전국시대의 홋카이도 남부를 지배한 다이묘 마츠마의 가문이 자기 가문의 역사와 가계도를 편찬한 기록물이 신라지 기록이라서 신라인의 후예가 머나먼 홋카이도까지 진출했다는 식으로 오해를 사기도 했으나 이 역시 위에서 말한 신라선 신당과의 인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것으로 한국사의 신라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뭐 자기 가문이 양반이었다 자기 뭐 몇 대 할아버지가 무슨 벼슬 했다 이런 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뭐 있지도 않은 거를 족보에다 집어넣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이런 식이 된 거죠. 내가 언젠가도 내가 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족보는 한 95%가 가짜입니다. 위보입니다. 가짜 족보예요. 그리고 나머지 5% 정도만이 진짜 족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환란, 전쟁과 환란 측면에서 족보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환란을 많이 당했습니까? 뭐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 뭐 수없이 많은 난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더욱이 이제 그 구한말에는 또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었고, 그리고 독립을 해서는 또 6.25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그 전쟁을 겪고 환란을 겪다 보면요, 족보는 물론 족보는 말할 것도 없고, 족보라는 것은 개인 가문의 그 책이잖아요. 그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의 중요한 국가 문서도 분실되거나 불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란을 만나면, 전쟁과 환란을 만나면 국가의 중요한 문서나 그런 것도 불타 없어지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가정의 그 개인의 족보야 그까지 뭐 불타거나 없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병자호란, 임진왜란, 그 다음에 뭐 일제 식민지, 그 다음에 6.25 이런 환란을 겪으면서 과연 그 개인의 국가 문서도 불타거나 없어질 수가 많은데, 그까지 개인 문서야 그 뭐 없어지거나 불타거나 이런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첫째는 그 환란이 많았다. 그런 측면에서 진본인 족보가 있을 수가 없다. 있어봐야 아주 극히 소수다. 첫째는 그 환란 목적에서 진짜 족보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문제고, 두 번째 측면에서 또 족보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이 족보에 보면요, 다 자기네 조상이 양반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네 멧돼지 할아버지가 뭐 조선시대에 무슨 벼슬을 지냈고, 그러면 우리나라 족보마다 다 그렇게 양반으로 지냈다고 하면 우리나라 조선 민중이 다 양반으로 살았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조선시대 양반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 조선시대 양반이라는 것이 말이죠, 10%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일반 백성들은 다 노비, 평민 이랬단 말이죠. 여러분 그 이집트에 가보면 이 피라미드라고 있잖아요. 피라미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삼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밑에 이 밑바닥은 굉장히 지면이 넓고, 그리고 차츰차츰 이렇게 삼각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사가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일반 평민, 일반 백성 평민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대다수 인구가 여기에 속하죠. 그러나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이게 점점 좁혀지는 삼각형꼴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상류층은 말이죠, 최상류층은 전체 인구의 10%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피라미드형 구조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자유민주국가고 자본주의 국가다 이거죠. 그렇게 자유민주국가, 자본주의 국가 형태를 취한 나라에서는 중산층이 많아집니다. 가운데가 볼록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삼각형이 안 되는 겁니다. 가운데 중산층이 굉장히 숫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는 그렇게 민주주의나 이 자본주의가 아니었단 말이죠. 왕권 사회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이집트에 완전히 이 피라미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백성이나 일반 백성들은 노비, 평민 다 이런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 전체 인구의 10%도 안 되는 소수가 귀족이었고 양반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런데 다 족보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다 양반이었으면 거꾸로 삼각형이 조선시대가 거꾸로 삼각형이었다 이런 말뿐이 안 되는 건데 이치적으로 그 합당한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족보만 가지고 있으면 다 양반이야. 우리 멧돼지 할아버지가 뭐 무슨 벼슬 했다 양반이었다.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예전에 조선시대는 말이죠. 신분사회였습니다. 양반과 쌍놈이 엄격히 가려지고 이랬던 시대거든요. 근데 갑오개혁이라는 그런 아주 참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갑오개혁이 1910년인지 내가 지금 정확한 그 연도수를 내가 막혀서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찾아보지 않아서 하여튼 갑오개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갑오개혁 때 우리가 이 신분제를 타파하자는 게 있었습니다. 양반과 쌍놈을 타파하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 갑오개혁 때를 비롯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이 족보가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조선시대는 이제 백성 노비로 살았던 전부 사람들이 갑오개혁이 이제 갑오개혁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하니까 야 이제는 나도 이제 양반이다.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양반 노릇하려고 족보를 만들었던 겁니다. 너도 나도 뭐 어떤 누구 양반한테 가서 족보를 사기도 하고 이랬던 거죠. 그래가지고 족보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족보가 많이 퍼진 겁니다. 근데 갑오개혁 운동이 벌어지니까 과거에는 이제 과거의 조선시대에는 이제 백성이나 노비를 했던 사람들도 야 이제는 우리도 양반이다. 우리도 멧돼지 할아버지가 무슨 벼슬 했다 해가지고 너도 나도 이제 족보 만들기 열중한 겁니다. 근데 내가 이씨잖아요. 내가 이씨인데 진주 이씨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씨인데 진주 이씨가 박씨나 강씨 조상을 불러 끌어들여서 우리 조상이 조선시대 한 자리 해먹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성씨가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은 할 수가 없고 같은 진주 이씨 내에 누가 이제 조선시대에 벼슬 했다 하면은 직접적으로 내가 그 벼슬 했던 후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과 본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거기다 족보에다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진주 이씨 누구 몇 대 할아버지가 뭘 했다. 이게 전부 가짜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이게 우리나라 족보에 95%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는 나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를 전공한 유명한 대학의 역사 교수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족보는 95%가 다 가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족보에 그렇게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을 내가 하고 싶고요. 우리나라 또 속담에 내가 속담 박사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 장보고 얘기를 하다가 자꾸 얘기 길어지는데 우리나라에 대대적으로 전래 내려오는 잘못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또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전번에 지만원 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인간탐구에서. 그런데 정말 지시 분들한테 내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 전래되어 오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 했어요. 천방지축 막올피다. 그래가지고 야, 너 그렇게 막 돌아치고 철없이 막 돌아치고 하는 사람 있으면 그러잖아요. 야, 너 천방지축이라. 천방지축으로 노는구나 아주.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방지축 막골피, 천방지축 막골피
이게 7가지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다 성씨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예, 천씨가 있죠. 방씨가 있죠. 지씨가 있죠. 마씨가 있죠. 골씨가 있죠. 피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방지축 마골피, 이 여덟 승이네. 승이 8가지네. 천방지축 마골피. 8가지 성이 뭐 쌍승이다. 쌍성이다. 그러니까 상놈성이다. 뭐 이런 그 얘기들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잘못 전해진 얘기입니다. 이 시간에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방시성 중에서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은 줄 아십니까? 조선시대 또 훌륭한 벼슬을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방시도 양반이었고 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들이 그 민간에서 생겨났는지, 응? 그게 잘못된 얘기라는 거죠. 내가 이 시간에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천방지축 마골피가 뭐 쌍성이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승열이의 지금 그 장보고 인간탐구를 할 때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승열이의 이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천방지축 마골피라는 얘기를 아예 하지 마십시오.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 시간에. 그렇다는 걸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 그렇다는 거. 일본에서 좀 이렇게 우리가 그 명문 가문이다 뭐 이렇게 그 얘기하는 가문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장보고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하고 이렇단 식이죠. 우리나라 가짜족 보고 판치는 것처럼 이제 그렇다는 거, 그런 차원이라는 거죠. 은근히 신라말의 저명한 유학자이자 충신인 최치원과 이미지가 많이 겹친다. 신라 내에서 중앙에 소유되었던 출신의 당나라에서 경력을 쌓아 귀국의 입지를 다진 점, 비극적인 최후 등등. 다만 문적인 이미지와 무적인 이미지가 확연히 갈리는 데다가 장보고는 이미 당나라에 있을 때부터 나름대로 고위 장교직에까지 오르고 당신라 일본에까지 명성이 천하에 널리 퍼진 거물급이었다는 점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 해군의 본격적인 첫 잠수함 SS-061 장보고함은 그의 함차를 타서 명령되었다. 이거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의 그 해군의 함정 잠수함이 이 장보고함이라고 하는데 이 장보고함이라는 건 장보고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겁니다. 그리고 남극에 가면 대한민국 남극 연구기지에 장보고 기지라는 그런 또 이름을 붙였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장보고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일 규격 형식의 함정은 일본 함의 이름에 따라 지칭되는 관례에 따라 장보고함 이후 같은 모델의 잠수함을 통틀어 장보고급 잠수함이라 일컫는다. 이 경우 일본함을 네임쉽이라 한다. 또한 장보고함은 대한민국의 모든 잠수함 중 일본함이므로 건조사업 시작 시 손원일급 잠수함 사업은 장보고,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사업은 장보고 3로 사업으로 명령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손원일급 잠수함이라는 것은 손원일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해군 초창기에 뭐 참모총장을 했었는지 아마 그런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손원일 제독이라는 제독이 아마 우리나라의 내가 지금 잘못 얘기할 수도 있는데 손원일 제독이 말이죠. 손원일 제독이 잠깐만요.
손원일 제독이 우리나라 그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해군 참모총장을 지내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 해군 참모총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해진에 있었던 장좌리 장도는 삼국사기 제사지에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 이름이 올라 있다. 현지에서는 지금도 정월 대보름 새벽에 장도에 있는 사당에 마을 주민들이 모여 동제를 지내는데, 사당에는 원래 고려시대 삼별초의 장수로 알려진 송진 장군이라는 인물을 주신으로 하고, 여기에 정년 장군과 해일 대사를 합사해 신령 쇠일을 모셨지만 1982년부터 장보고도 함께 모시고 제사를 올린다고 한다. 해 뜨기 전 새벽부터 마을 회관에 장좌리 주민들이 모여서 장도를 향하는데, 그 시간에는 장좌리와 장도 사이에 바닷물이 빠져서 묻히들어나 섬까지 걸어 들어갈 수 있고, 제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다시 바닷물이 차 올라와 있어 배를 타고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그 청해진이 있었던 그 장좌리 장도 마을 사람들이 이 장보고에 관해서 이제 장보고에 관한 제사도 올린다고 합니다. 지금은 물론 장좌리와 장도 사이에 나무다리가 놓여 있어서 별 의미 없게 되었다. 장보고를 제사하게 되면서 원래 모시던 송진이라는 인물은 거의 잊혀져 버렸고, 이를 가리켜서 만들어진 전통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다만 장보고와 함께했던 청년은 예전부터 송진 옆에 모신 것을 보면 완도 주민들도 이미 그전부터 장보고를 나름 의식하고 있었던 셈. 그러니까 완도 주민들이 이렇게 그 장보고에 관해서 꾸준히 제사를 올리는 것은 보면은 완도 사람도 이 장보고라는 존재를 계속 알고 있었다, 이런 그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보고가 죽은 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렇잖아요. 장보고가 신라시대 사람인데, 신라시대로부터 얼마나 그 대한민국까지 얼마나 많은 시일이 흘렀습니까? 그렇게 많은 시일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완도의 주민들이 아직도 이렇게 장보고의 제사를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십시오. 이 장보고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가 또 한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신라 하대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해 한 가지 거대한 떡밥이 있는데, 훗날 후고려를 건국한 궁예의 생모가 장보고의 딸이라는 것, 그 설이 사실이라면 궁예는 장보고의 유선자가 되는 셈이다. 이 설의 요지는 바로 궁예와 장보고가 모두 궁시로 추정되는 것에 기원한다. 이 설을 받아들일 경우 궁예가 신라에서 박해받아 도망치는 이유를 좀 더 사실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 설을 받아들일 경우 궁예가 신라에서 박해받아 도망치는 이유를 좀 더 사실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이 학설에 따르면 궁예는 서기 845년생이 된다. 마침 그의 생모로 지목되는 장보고의 친딸이 문성왕의 왕비로 거론된 시점도 845년이다. 고려를 건국한 궁예 있잖아요. 궁예. 아니, 궁예가 아니라 고려를 건국한 사람은 이제 왕건이죠. 왕건. 근데 이 궁예라는 사람이 뭐냐고 하면은, 궁예가 그렇게 처음에는 좋은 정치를 했지만 나중에는 궁예가 아주 나쁜 정치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궁예의 부하였던 왕건이가 궁예를 쳐버리고 궁예를 이제 죽여버리고 이제 고려라는 나라를 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려라는 나라를 건국한 것이 이제 왕건이죠. 근데 그 궁예가 아주 공포 정치를 했던 궁예가 후딱 하면 이 사람을 지금으로 말하면 이 김정일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궁예가 그랬다고.
그렇게 그냥 사람 하나 죽이는 걸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고 조그만 잘못이 있어도 갖다 죽이고 이랬던 게 궁예입니다. 근데 그 궁예가 장보고의 그러니까 외손자라는 겁니다. 그런 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얘기는 아닌데 카더라 차원의 얘기인지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예를 낳은 궁예의 어머니가 장보고의 딸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그런 얘기는 아니고 하나의 그 설에 불과한 얘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보고가 현대에 들어 부각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으며 이들은 두 가지 설을 제기한다. 강준만 전북대학교 교수는 삼성그룹이 사카린 밀수 사건 이후 의도적으로 장보고를 띄웠다는 설을 제기했다. 애초에 집권 민주공화당의 정치 자금을 대기 위해 중앙정보부와 손잡고 했던 밀수가 박정희 정부에 의해 뒤통수를 맞자 해상무역과 비운의 기업인 이미지가 있는 장보고를 주목하여 장보고 기념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즉 장보고는 삼성그룹이 의도적으로 거물로 포장시킨 인물이라는 것. 여러 가지 설이 또 이제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오늘날 이렇게 장보고가 또 현대까지도 장보고 타령이니까 해군 배도 장보고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왜 이렇게 장보고를 자꾸 이렇게 업시키는 것인가? 거기에는 이제 전북대학 강준만이라는 이 전북대학교 교수를 지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 삼성이 그 사카린 밀수 사건을 벌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삼성이 한동안은 이 사건 때문에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말이죠.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져가지고 참 이 곤욕을 치르고 국회에 나가서 이병철 회장이 사죄를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지금의 삼성그룹으로서는 그때가 참 안 좋은 시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사카린 밀수 사건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릅니까? 김두한이가 국회에서 이제 오물을 투척했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사카린 밀수 사건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카린 밀수 사건 때문에 국회에서 회의가 열릴 때 이렇게 이제 김두한이가 이제 이 인분을 뿌렸던 것이죠. 그런 김두한이는 인분을 뿌린 게 그럼 김두한이가 국회 같은 데서 인분을 뿌린 게 김두한이가 처음이었을까? 처음이 아닙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올라가 보면요. 인분을 뿌린다는 게 이게 초창기에 누가 인분을 또 이렇게 했냐면은 여러분들 박영효의 비서실장 겸 경호원을 지냈다는 이 무슨 건데 그 사람도 또 이름이 딱 막혔네. 하여튼 뭐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또 힘이 장사였어요. 기록에 보면은 키가 6척이 넘었다. 그러니까 6척이 넘었다니까 180이 넘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체중이 얼마인지 체중도 무슨 체중이 관이라고 나왔을 때다. 키로수를 안 나르고 예전에는 관이란 관 이런 단위를 사용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박영효 경호실장 겸 비서실장을 지냈던 이장사라고 불렸던 사람이 그 사람의 체격도 좋았고 힘이 장사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박영효 경호실장을 지냈는데 그 사람이 인분을 묻혀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건들을 뒤져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김두한이가 그걸 배워가지고 또 인분을 써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분을 써먹은 최초의 사람이 그 박용효 경호실장을 지낸 이 무슨 겁니다. 그 사람이 최초로 인분을 써먹은 겁니다. 그걸 이제 보고 이제 김두한이도 배운 거죠. 그래가지고 김두한이가 이제 국회에서 이 오물 투척 사건을 벌인 겁니다. 그 인분을 처음 써먹은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박용효 경호실장 겸 비서실장 겸 경호원을 지냈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언젠가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재미납니다. 그 사람도 이 김두한이처럼 주먹을 많이 휘둘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물론 김두한이도 물론 그렇겠지만 이 사적으로 주먹을 휘둘렀다기보다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 국가와 민족, 뭐 그런 거를 위해서 이 주먹을 휘둘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김두한이도 그렇잖아요. 김두한이도 물론 이런 뭐 사적으로 주먹을 휘두르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국가와 뭐 이런 걸로 해서 주먹을 휘둘렀단 말이죠. 그래서 이 김두한이가 국회에서 오물투척을 벌인 거는 아마 그 사람한테 배운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배운 것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배우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삼성그룹이 사카린 밀수 사건을 겪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서부터 삼성의 이미지가 나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삼성의 이 나빠진 이미지를 다시 업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장보고를 띄웠다 이런 주장을 이제 강준만 전북대학교 교수가 한 겁니다. 장보고는 삼성그룹이 의도적으로 거물로 포장시킨 인물이라는 것, 반면 중앙일보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지지를 받아 부각되었다는 설을 제기하면서 대표적인 예로 소설과 드라마 해신을 들었다. 즉 장보고의 행적이 아래와 같이 김대중 대통령과 겹친다는 것. 강준만의 가설에 따른다면 삼성그룹은 2~3번, 중앙일보의 가설에 따른다면 김대중 정부는 1~3번을 주목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드라마 해신은 2004년 노무현 정부 시기에 방영되었고 당시 해군 출신의 윤광웅 국방장관이 전군에 시청하도록 했으니 김대중 정부가 이를 이용하려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게다가 원작 소설을 집필한 최인호는 정치적으로 한나라당의 우호적인 작가로 특별히 김대중을 염두에 두고 썼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진 드라마라면 아무리 악역이라도 주요 배역인 연문역에 당시 한나라당에서 출마까지 한 김을동의 아들 송일국을 캐스팅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1980년대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삼성그룹이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이미지가 추락이 되니까 그 이미지 추락이 된 걸 다시 이제 복원시키기 위해서 장보고 사업을 이제 들고 나왔다. 이렇게 이제 그 전북대 교수 강준만 씨가 이를 주장을 했는데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의 설이다. 그런 얘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미 1980년대, 1990년대에도 장보고는 위인전과 국사교과서의 중요부를 당당히 차지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불멸이 이순신 외에도 후삼국 시대 시절의 왕건, 견훤, 궁예, 발해의 건국자 대조영, 고구려의 건국자 주몽, 연개소문 등 그동안 사극에서 잘 다루지 않던 비조선시대 인물들을 방송국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던 시절이었다. 유명한 이런 사람들을 다 다룬 다음에 드라마 해신이 나왔는데 실제로 드라마가 나온 순서는 태조왕건, 이건 2000년에 나왔고 해신은 2004년, 불멸의 이순신은 2004년, 주몽은 2006년, 연개소문은 2006년,
대조영은 2007년 순으로 해신에 앞서 나왔다. 더구나 장엄한 사극을 원하는 방송사들에게 대륙과 바다와 신분을 실제로 넘나들었던 장보고는 스케일이나 인생 편력에서 구미가 당기는 소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방송사에서 제작하는 그 사극은 우선적으로 그 흥미를 위주로 한다. 그게 첫 번째고,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흥미 위주로 제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유튜브도 뭐 조회수가 얼마냐 그걸 따지잖아요. 방송도 똑같은 거예요. 방송도 시청률이 얼마냐 그걸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왜냐하면 시청률이 높아야 광고도 들어오는 겁니다. 광고가 들어와야 방송국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청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시청률이 없으면은 이 광고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청률을 중시하기 때문에 흥미 위주로 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사극을 그는 흥미 위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100% 그걸 믿지 말라.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재미로 봐라 이런 얘기를 내가 했잖아요. 그래서 흥미 위주로 한다는 게 뭡니까? 방송국에서 사극을 제작할 때 흥미가 없는 역사 인물들은 아예 제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흥미라는 게 뭡니까? 스토리가 아주 화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화려한 스토리를 가진 인물이라야 사극으로 제작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화려한 스토리를 가진 인물들이잖아요. 왕건, 견훤, 궁예 이런 사람들이 다 스토리가 화려합니다. 재밌고. 그러니까 이렇게 스토리가 화려하고 재밌는 사람들을 사극으로 꾸민다 이거죠. 그런데 이 장보고도 아주 스토리가 재밌다 이거죠. 스토리가 아주 많고 재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보고를 사극으로 꾸민 경우도 많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스토리가 재밌고 그러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평범하고 안정된 일생을 살아가면요, 이 스토리가 재미없는 겁니다. 스토리가 그렇잖아요. 평범하고 안정되게 그냥 한평생 직장 생활했다. 봉급 딱딱 제 날짜 되면 봉급이 탁탁 나와. 그래가지고 평범하게 안정되게 일생을 살아갔다. 그럼 정말 평범하고 안정되게 살아갔으니까 그 본인은 좋겠죠. 그러나 그런 인생은 스토리가 없다는 얘기죠. 스토리가 많으려면은 정말 봉급 딱딱 봉급 받는 봉급자 생활을 하지 말고 사업을 했다가도 망해서 뭐 길거리에 난저도 보고 가전 풍랑을 만나다가 가전 환난을 겪다가 또 어찌어찌해서 또 한번 사업을 벌이고 그것도 또 말아먹고 이렇게 수없이 말아먹고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쩌다 해서 대기업으로 커서 오늘날 대기업 총수가 되었다. 이렇다면 이게 스토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인생은 이제 연속극으로 꾸며질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 이런 얘기죠. 이게 그런 차원인 겁니다. 이 역사 인물도 순탄하게 한평생 살아간 사람은 스토리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는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엎치락 뒤치락하고 정말 어려울 때에 정치적으로 성공을 하고 권력을 잡고 이런 사람들은 이 스토리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스토리가 화려한 사람을 사극의 이제 주인공으로 삼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이렇게 얘기를 길겠습니다. 지금 녹화를 시작한 지가 45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키
아, 이 부분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돼, 이 부분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하나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문건을 대충 이제 훑어보는 중인데, 여기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면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장보고 사후 문성왕은 김영의 딸을 왕비로 들였다. 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전번 시간에 이 얘기를 했지만 장보고가 자기 딸을 왕비로 만들려고 얼마나 좀 집착을 했는가. 내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장보고가 살았을 때는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는데, 장보고가 죽고 나서야 장보고 딸이 이제 문성왕의 왕비가 되었다. 신라 문성왕의 왕비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장보고가 그렇게 오매불망 축원을 했던 그게 살았을 때는 소원을 이루지 못했는데 죽어서야 소원을 이루었다. 이제 이런 게 되네요. 그 한번 이것도 다음 시간에 대충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뭐 좋은 얘기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둘러보기를 한 번 더 하고 나서 장보고 백과사전 리딩을 끝은 맺고, 그다음에 그 서점에 나와 있는 장보고에 관한 책을 내가 구입한 게 있거든요. 그 책을 리딩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